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특집 금요일에 시작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시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설 연휴 특집으로 정말 독특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우민 기자님, 네. 오늘의 테마는 뭡니까? 제가 사실 이민구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한동훈의 팬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낙연이 김문수를 지지하는 일이 생기고 이런 기억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기점으로 해서 참 많은 일들이 사실 수면 아래서 있었는데 그렇죠. 보수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한동훈 팬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기존의 보수 팬덤이랑은 좀 다른데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도 저도 의문이 좀 있었는데 그 어떤 분들을 제가 좀 만나 뵙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게 프레임으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민구 대표님을 모셨던 것도 그런 일환이었는데 그분보다 더 깊은 역사를 어떻게 보면 노사모 때부터 지금 한동훈 팬덤에 이르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물밑 역사를 설명해 주실 두 분을 진짜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민구 대표랑 그때 방송할 때 반응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반응 진짜 안 좋았고 근데 망할 뻔했는데 그게 뭐 안 좋고 저 사람을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라는 목적보다는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셔야지 왜 한동훈 팬클럽 그 무슨 그 토크 콘서트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그 응원봉에 반짝이는 걸 왜 들고 있느냐 이거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원님들이 그래도 한동훈 세력 되게 많던데 그거 얼마나 뭐 이러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돼 있고 50, 60대 70대 할머니들이 왜 응원봉을 들고 있는지를 오늘 가장 정확하게 노사모에서 시작한 그 뿌리부터 설명해 주실 분들이 바로 참고로 이분들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한동훈 팬클럽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 뭐 높아시면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죠. 우파 역사학자 최우민 기자와 함께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은 참고로 이제 그 문꿀 오소리를 하시던 시절 이제 저와 이동재를 매일매일 듣잡던 제가 이제 여기 좀 소개해드릴 소장님은 제가 이름을 정말 기억하고 있어요. 몇 분 안 뭐 권순욱 이제 정치 신세계라는 한때 노사모에서 가장 유명했던 맞습니다, 플랫폼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이동재나 최유민이 조리돌림을 당했을 때 그 선봉대에 계셨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국민 스포츠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 스포츠를 가장 뜨거운 그 한복판에서 대장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파가 어떻게 한동훈까지 이동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주. 제가 이분들이랑 술 먹다 그 얘기를 듣고서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가피 동아시아 따북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가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카피라고도 불리는 분인데 그 예전에 페북을 좀 해보셨던 분이라면 정말 많이 다양한 보수분들과 싸움을 하시던 그래요? 그 흰고나 김현성 이런 사람들을 같이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다들 아셨던 그런 분들 중에 필진 중에 한 명이셨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우민 기자 왼편에 저희 방송 최초로 이제 최우민 기자를 되게 왜소하게 만드는 아주 대단한 분 나오셨습니다. 김남훈 작가 겸 프로레슬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저는 그 문재인 TV 진행자였었고요. 그리고 서초동 조국수호 집회 11번 사회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잠깐 분위기가 우크라이나 지금 약간 전쟁 포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잘 버텨서 살아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일단은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이재명, 김문수 셋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어떤 김문수? 국힘 김문수? 셋 중에. 야, 진짜 어렵다. 문재인, 이재명, 김문수. 자, 저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제가 표를 줬던 사람이 표를 유일하게 안 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랑 김문수랑 누가 더 좋아요? 김문수요.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소장님께서 이거는 한 시간은 끝까지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누가 많냐고 한다면은 네. 저는 문재인이 근소하게 그래도 많지 않나. 예, 김문수 후보는 일회성으로 좀 지지를 한 것이고, 예, 그래도 문재인하고 공통분모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고 싫은 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대선이 뭐 비밀 투표긴 하지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지난 대선에서 그러면 보수 정당에 표를 주신 거예요? 좋아서 찍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때 같이 빨간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그 안에서 민트색 옷을 입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이제 후회 없이 했어요. 이낙연 예. 새미래민주당 네. 그분들과 함께 이제 같이 그렇죠. 하면서 이제 뭐 광화문에서 한번 축제도 크게 열렸었잖아요. 네. 그 지지 선언을 이낙연이 김문수를 지지 선언을 하는 그 맞아, 장면이 맞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두 분도 많이 제가 찾아서 네. 띄워드릴게요. 네.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 제가 제일 그러니까 보수에서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도대체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 근원이.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막 여쭤보고 이렇게 했을 때 딱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노사모였다. 노사모가 나중에 문구로소리가 됐고 네. 문구로소리가 나뉘어서 이제 메인스트림인 이재명, 왜냐하면 권력 풍향계,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간다 해서 이재명으로 대부분이 갔고, 이제 나머지가 윤석열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지지라고 네. 하면서 그때 레프트 무슨 레프트였죠 더 레프트. 더 레프트부터 해서 네. 이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는 장면까지가 만들어졌고, 저 사진이요, 저 사진. 네. 예. 저기 뒤에 민트색 옷 입으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맞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 제가 저기 대형 태극기 저 옆에 있습니다. 그 뒤에 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저 갔었죠 저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뭐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이제 거의 뭐 80-90%가 이제 문파의 80-90%가 이재명으로 하고 이제 10에서 20% 정도가 이제 윤석열 지지선언 전략적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로 가신 분들이 하나가 이제 한 주축이 새미래민주당, 나머지 하나가 이제 한동훈 쪽으로 네. 갔다. 이 분석이 맞나요? 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소위 문파에서 한동훈으로 이동한 분이 계시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네. 그렇게 크게 많이 덩어리째 갔다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는데요. 네. 제가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잘 약간 미지 영역이긴 한데 일부 가신 분도 있다 이 정도. 네. 이렇게 알고 근데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모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정치 신세계나 아니면 한동훈으로 갔던 지금 알고 계시는 그 팬덤들 그분들의 시초와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이 역사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노빠 시기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네. 민주당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전통 세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은 새로 그 지지 세력을 벌어가지고 새롭게 유입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걸 실패한 게 이제 정동영이죠. 정동영은 민주당 조직 안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확정력이 전혀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X세대 소위 X세대랑 862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862들. 862들. 대거 들어왔습니다. 네. 대거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노빠 세력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 여초. 여초 중심으로 여초들이 이제 갖고 있던 무기가 아이돌 팬덤 문화가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재명도 새롭게 약간 급진이들을 대거 갖고 들어왔다. 손가혁이라는 약간 손가혁은 진짜 너무너무 한 줌이었기 때문에 손가혁은 사실상 소멸됐다고 저는 보고요. 새롭게 어찌 되었건 새롭게 당 밖의 세력들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봅니다. 근데 한바로 연결되는 지점은 사실 저는 약간 퀘스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캠프가 이제 출범을 하고 그때부터 그 여초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여초 문화라는 게 그 여초 문화라는 것은 그 여초의 어떤 그 아이돌 문화 같은 그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있던 그 대통령들 당연히 어떤 팬덤 문화가 있었지만은 뭔가 아이돌처럼 접근하는 그런 시도는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뭐 김영삼 누구든 간에 나 그냥 저 사람 좋으니까 표를 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애칭을 붙인다거나 네. 인이 인이 연이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고 문을 여니 조국이 보인다. 조국이 보인다. 예, 제가 그거 맨날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리고 이제 조국 문화 같은 것도 네. 있고 네. 뭐 꽃바구니를 갖다 그렇죠. 준다든가 응원봉 같은 예. 것도 있고 네. 심지어 뭐 이제 정치 지지하는 정치인 생일에는 뭐 전광판 광고 이벤트인가 예, 뭐 이런 분들이 대거 들어오고 그리고 무슨 버스 보내 트럭, 그렇죠. 트럭 그렇죠. 예. 예. 무슨 트럭이라고 하죠 그거? 뭐 응원 트럭 아니면 응원 트럭. 커피차 이런 거. 네. 근데 커피차 그런 보내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근데 그걸 통해서 뭐를 느끼냐면은 어쨌든 지지자들이 야당일 때 아니면 정권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놀이가 되고 예. 결속력을 줍니다. 맞습니다. 결속력이 생기는 건데 왜냐면 그전에는 항상 정치인이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메시지를 줘야만 그 일종의 그 지지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교류를 네.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최우민 팬덤이 있어요. 최우민 기장 여기 있어. 근데 우리들끼리 최우민 사진 찍어가지고 포토카드 만들고 명패 만들고 굿즈 만들어줘 서로 나눠주면서 네. 우리끼리 서로 즐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증식이 되는 거죠. 그게 여초 문화라는 게 그런 그게 그런 거라고 일종의 보면 그 되죠. 여초 분들의 그 아이돌 팬덤 문화. 아 과거 연예인들 예,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아이돌 팬덤 문화가 이제 문재인 캠프의 어떤 그 방향과 네. 성장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만들어졌고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흡수한 게 또 이재명인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까 윤 소장님이 송가혁을 말씀해 주셨는데 송가혁은 그야말로 이 좀 너무 빡센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 나쁜 놈이니까 뭐 없애자. 야만스럽다고 야만스러웠었고 그런 야만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아니 잠깐 문구로 소리는 야만스럽지 않았어요? 아, 우린 덜 야만스러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대동소이하고 문구로 소리의 흑화 버전이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정작용도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아니 근데 하죠. 그 문구로 소리가 자정작용이 있었어요? 부족했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문구로 소리 들어보기만 하셨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실 이게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개념 정립부터. 그 제가 저는 이렇게 정파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2019년으로 돌아가면 7년 전 얘긴데 조국 기자 간담회 때 그치. 이제 유명했지. 너무 궁금한 거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제가 근데 냉동 삼겹살을 지금 강명구 의원 그때는 네. 이제 당협위원장 시절이었는데 명구 형이랑 삼겹살 먹으라고 여의도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틀고 가는데 아니 기자들이 막 조국 장관 이제 뭐 후보자 되신 거 축하합니다. 아니 기자 간담회에서 무슨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안 하고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내 질문 한번 하고 와야지 하면서 갔다가 술자리를 못 갔어요. 그 네. 핸드폰이 그 30분 내로 그 항의 전화가 와서 바로 꺼졌어요. 문자랑 문자 폭탄.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서 이제 집에 와서 충전하고 만데 충전을 하는 도중에도 그 이게 암호를 입력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가 오니까. 그냥 항의하는 그 사람들 오고 이제 댓글 양념질이라고 해서 왜 네. 양념을 막 수백 개씩 수천 개씩 악플을 달고 막 네.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이거 뭐지라고 했는데 그게 문구로 소리였거든요. 그럼 그때 저를 욕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랬거든요. 다 문구로 소리죠. 저희가 조국 기사 제일 많이 썼던 기자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때 그 저 조리돌림 엄청 당했죠. 좌표를 찍는다. 그 그리고 사실 그 문꿀 오솔이라는 명칭을 만든 분이 바로 윤 소장님이십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래요? 확산을 시킨 거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여초 문화의 창의력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얹혀서 업혀서 가는 것이고요. 그때 심지어 민주당 문자폭탄 이거 정말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나고 보니까 문자폭탄 문화를 주도한 게 이제 좀 저희 세력이고 네. 굳이 따지자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던 게 맞고요. 그때 이제 대통령을 지키자. 지모비 문화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이런 것처럼 또 이뤄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당청이 당연히 분리돼야 되고 당청이 당연히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이 청을 100% 따르지 않으면 배반자야. 약간 이런 프레임으로 문자 폭탄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 훌리건 소리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에서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은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 정치 훌리건들이 버스 위에 올라타가지고 우통 먹고 난리를 친다. 네. 또 그러면 또 그 방송에서 또 저격하고 또 문자폭탄 보내고 이런 좀 악습이 네. 몇 년 동안 이어졌다. 근데 그거 음. 그
여기에다가 악플을 달아 아니면 여기에다가 항의 문자를 보내 전화를 보내를 뭘로 지령을 내려요? 그거를 이제 대빵전이라고 이야기를 댓글 했었거든요. 방어. 네, 댓글 방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단톡방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데서 근데 이제 문자를 보내는 그런 거는 없었고 그런 기억은 거의 없고요.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여기는 조금. 아니요. 근데 왜냐면 저희도 그래도 왜냐면은 그 국회의원까지는 모르겠는데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희도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나름대로 좀 양식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뭐 조국의 강을 건너기 전에는 최현민 기자나 이동재 기자님 비판한 적도 있긴 하지만 뭐 욕설을 한다거나 개인 정보를 공개한다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보통 지켰어요. 그렇게 뭐 대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이게 누구 뭐 댓글 뭐 하자 뭐 근데 그게 양념질을 어떻게 처음에는 대빵전이 여기 가서 선풀 달자라고 해서 기사에다 선풀을 달자라는 형태로 퍼지는데 이게 그 조금 지나다 보면은 각자의 어떤 감정이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형태로 가는 거를 나중에 우리도 알게 됐었죠.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지시했다기보다도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에서. 근데 그런 DNA가 이제 그때 이제 손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뭐 굿즈를 만들고 팬덤을 형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대동단결, 뭐 억강부약 예전에 운동권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경선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이재명 계열에서 어떻게 느꼈냐면은 우리도 저 문화를 갖고 와야겠다. 첨단 문화인 거죠. 예. 그래서 소리가 그런 식의 어떤 정치인 팬덤. 그래서 뭐 잼통령, 잼칠라 뭐 이런 식으로 애칭 붙이고 캐릭터 잼파파. 만들고. 예,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게 만들어졌고 근데 이거를 더 우리는 조금 이거를 선을 지켰다 그나마 생각했는데 이게 더 넘어서서 그 민주당 당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잼칠라 가면을 쓰고 뭐 수박을 짓밟는다든지 약간 좀 이 뭔가 알 수 없는 형태까지. 지금 위드훈이 이런 거 캐릭터화 된 거 보면 똑같잖아요. 위드훈이요? 한동훈. 네, 거의 한동훈 캐릭터 이상하게 인형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똑같은 구조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유사하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직접적으로 몇 분이 어떻게 세례에 갔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것도 DNA의 어떤 그러니까 정치인을 팬덤화하고 그 정치인 팬덤화된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자가 발전한 이런 문화가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고 후보 시절에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이재명 쪽에 흘러갔다가 또 민주당 전체에 흘러갔다가 그러면서 상당 부분 또 이게 또 상당 부분 어떻게 그 DNA가 또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하필이 한동훈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만든 법칙이 있는데 저런 거 말씀이시죠? 저런 사진이라든지. 저기 있네 저 캐릭터. 저는 사실 한동훈이 저런 문화가 있는 건 잘 몰랐는데 그 정치에서는 이렇게 뭐 좌클릭하거나 우클릭할 때 제가 만든 법칙이 1클릭의 법칙입니다. 1클릭. 두 칸은 못 가 보통. 그래서 한동훈을 봤을 때 만약에 문파에서 넘어가신 분이 있다면은 보수 빡센데 극우 더 빡센데 합리적인 보수 쪽이 그래도 좀 약간 위화감이 덜하지 않나? 뭐 요런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가는 그 정도. 뭐 그런 약간 친밀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 팬덤 문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팬덤이 무슨 문화라고 했죠? 팬덤 문화라고 했나? 네, 팬덤 문화. 팬덤 문화 요런 아이돌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여초 문화가. 이 여초 문화가 차은우를 좋아하면 되지 왜 문재인을 좋아해요? 왜 거기에 유입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한 말씀 좀 보태는 게 저도 평소 궁금했거든요. 저나 최현민 기자는 일평생 누구 정치인을 지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지지하고 왜 정치인 지지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건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진짜 생짜 아이돌 팬덤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그 H.O.T 예를 들어서 응원했던 방식들, 홍보했던 방식들을 가지고 정치에 눈을 뜬 경우라고 봐야 되고요. 생짜 아이돌 팬덤이 그쪽으로 이동할 일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이제 예전에
팬덤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정치로 이식시킨 거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좀 자발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근데 컨트롤 타워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 문화가 또 어떻게 됐었냐면은 바로 이 커뮤니티였거든요. 네. 커뮤니티. 그러니까 여러 어떤 친민주당 계열 어떤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SNS부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팬덤 문화가 이제 자가 발전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자, 이거에 또 눈뜬 게 어디였냐면 바로 이재명계였습니다. 이재명 쪽이어서 커뮤니티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밭가리 문화라고 하죠. 네, 밭가리 문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커뮤니티에 그에 있는 핵심 인사들을 저는 뭐 포섭이라고 생각하는데 포섭을 해서 네임드들을 포섭해서 친 이재명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 사실 이 형 동생하고 아니면 뭐 C샵이다 아니면 뭐 리더다 아니면 뭐 그룹장이다 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몇 명 가져오면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미 여기서 영향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재명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꿔요.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들이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게 특히 저는 그 남자들이 더 오히려 더 여기에 더 취약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뭐 교복이라든가 아니면 군대라든가 조직의 서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어떤 리더라든가 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종속되거나 의지하려는 경향이 좀 있다고 봐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그 사이드에서 커뮤니티에서 네임드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를 아주 열심히 지지하고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제가 활동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썼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물을 이재명 쪽에 눈치를 채면서 저 커뮤니티를 포획하는데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 이제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정치인을 연예인처럼 좋아하시는 60대, 뭐 60대, 70대 여성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왜 이 팬덤 문화에 이렇게 열광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팬덤 문화가 정치인을 지지한 쪽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일정 층의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 문화와 노하우만 차용한다고 보지 그렇게 팬덤 문화에서 정치 문화로 바뀐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아까 이동재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질문하신 게 그게 있었거든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왜 이 정치인을 지지를 하고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또 연예인을 뭐 바라보듯이 아니 또 다른 40대 50대 멋있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정치인으로 굳이 가져가야 돼요? 하필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정치인을 그렇게 열렬히 지지를 하는지. 정치인을 지지하는 겁니다. 결국 정치를 지지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가수를 좋아하다가 이번에는 정치인으로 갈아타 볼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저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랑 좀 다른데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얘기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찾아보면.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 정치인이 갖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 정치적 지향점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는 꽤 높은 수준의 그 지적 활동이 어려운 필요한데 질문이죠. 계속 우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면 계속 첫 번째 질문.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런 굿즈라든가 팬덤이라든가 애칭을 붙이면서 그냥 다 흘려 보내는 거죠. 여기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 이런 인연이 외모도 있으니까. 중요해요? 외모도 중요했었죠. 중요하지. 그 저는 팬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의 팬덤이 있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간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런 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는 이제 노사모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감? 감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정권에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야 그래도 우리가 뭐랄까 너무 나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선을 지키려 노력했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좀 남아 있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노력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그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팬덤을 갖고 이제 지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왜 지지하는지 모르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집회뽕처럼 같이 모여서 응원봉 흔드는 게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그래서 무슨 선생님 하면서 어떤 그 시위라든가 집회 현장에서 뭐 서로 나눔하고. 이런 게 더 그래서 왜 여기에 모였지? 뭐 이런 거에 망각하게 되는 그런 분들의 약간 인간적인 공통점이 있나요? 뭐 특정 연령에 어떤 직업을 가졌다든지 뭐 집안의 뭐 가족 관계는 경향성 어떻다든지 같은 게 있어요. 글쎄요, 그 정말 다종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종다양한데 일단 조국 수호 집회 진행자였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거기 이제 맨 끝에 뭐 이제 문구로 소리가 거의 대부분 조국 수호 집회로 그렇죠. 왔잖아요. 그건 100%입니다. 100%죠. 그래서 그냥 막 제가 맨 끝자리에서 그 이제 대법 어디야 그 서초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너무 멋있다고 잘생겼다고 그러면서 막 초콜릿 주고 막. 근데 그런 거를 저한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들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모여 있으니까 서로 외롭지 않다 이러면서. 최은민 나쁜 기자, 이동재 가짜 뉴스 퍼뜨린다 막 무슨 기레기닷컴 해가지고 순위 올려주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아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전 좋았으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기사를 다 모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땡큐인데 그래서 순위권 올라갈 때마다 저는. 근데 그때 이제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일단은 그 도파민이 터지잖아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도파민이 터져 있으니까 이미 와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무슨 생각이냐면 조국 장관이 저렇게 억울하다고 하는데 근데 따님께서 그 먼 데까지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으면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을 텐데 아니 이미 성인이 된 주변 동료들은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워너비잖아요. 엄마 아빠 다 교수고 그 따님도 공부를 열심히 잘했다니까. 그러면 시골까지 와서 애들 가르쳤다고 하면은 그 애들이랑 찍은 사진 한 장은 나오지 않을까? 나 같으면 사진 찍을 것 같은데 누구 선생 조민 선생님과 한 찰칵. 근데 왜 그 사진이 한 장도 안 나오지? 그리고 뭐 고등학생인데 논문 부산에 있는 호텔에 가서 자봉을 해?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가 그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하루 16분 인턴한 건데 하루 16분 인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장관님이 좀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해명을 안 하고 260번 묵기권을 쓰시는 거지? 법정에서? 뭐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그땐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집회하고 그다음에 막 이런 거 굿즈 나눔하고 그런 거 즐거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하기 위한 주말 모임에 사교 모임에 가는 거였던 느낌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공허함을 그걸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있거나 아니면. 아니 그러면은 소장님 같은 경우든 이제 작가님이든 노사모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업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어쩌다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저는 본업이 이쪽은 아니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글 많이 쓰는 사람, 글 많이 쓰고 지지자들한테 논리 제공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팟캐스트 2017년에 팟캐스트를 하다가 아니요, 더 전부터 깊숙이 돌아 버렸어요. 노사모 때부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노사모 때는 그 당시 노무현 후단협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시대적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후단협이 뭐예요? 후단협이 후보단이라. 후보단이라.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어떻게든 당내 경선을 이겼는데 후단협이 후보단이라 정몽준하고 후보단이라를 하라. 그 이거 안 맞섰으면 안 되겠다라는 열기가 대단했었는데 진짜 이거는 리더가 따로 있기보다는 자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비분 관계했었고 그렇게 해서 안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노빠 그룹에 안착을 했었고요. 그때 후단협이 지금 총리잖아. 김인석 총리 그렇죠. 총리가 후단협은 아니고 몽당으로 아예 넘어갔죠. 아예. 그렇지 몽당. 정몽준 당을 몽당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저희 그때 이제 유 소장님이 이제 그런 쪽 어떤 기획 쪽을 했으면은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그냥 이제
그 돼지 저금통인가? 아. 그거 모으러 다니고. 아니 근데 노사모라는 그 조직이 만들어진 게 경선 때였어요? 아니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아주 시작으로 가면은 네. 그 예전에 청문회 할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명패 던지고 네. 이 청문회 할 때 그때부터 조용히 이제 팬덤분들 PC 통신 통해서 계속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네. 1900년대 그러면은 노사모는 뭐- 제 기억으로는 네. 아마 경선으로 출마 선언하시고 그때 이제 전국 지역들 그때는 이제 86들이 좀 중심이 그 돼가지고 2002년 때쯤이죠. 예, 그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노사모가 탄생했고 저는 사실 노사모하고는 큰 관련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 3대 세력이 있었는데 노하우, 노하우. 예, 노무현 후보의 홈페이지 이름이 노하우였어요. 네. 노우 맞아요. 게시판에 이제 죽돌이들이 있었고 누구 있어요? 이제 네임드로 한다면? 아마 이제 말씀드려도 잘 모실 거고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저는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에 서프라이즈. 아, 맞아. 서프라이즈. 그래서 서영석 3대 기자의 3대 중에 하나가 서프라이즈, 노사모 네. 그리고 노하우 이렇게 네. 3세력이 결국 대선에 이기고서 거의 하나로 이제 합쳐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사모로. 활동은 다 개별적으로 하더라도요. 서프라이즈에서 유명했던 분들은 이제 윤가피 또 권순옥 권순옥. 기자님, 또 뭐 일산 사람, 뭐 미둥,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네. 이제 나중에 정치 신세계를 만드시고 이렇게 문재인 때쯤에 그 중에는 정청래도 있었고요. 네. 정청래도 있었고 지금 한정혜 의원, 의원도 당시에 이제 서프라이즈 멤버였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 당시에 노사모 혹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두 개로 분화가 됩니다. 네. 진보 베이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중도 지향 베이스가 있었는데 네. 전 이제 중도 지향 쪽인데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되게 지금 진보 쪽에 기세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하는 정책들이 좀 실용적 우파였죠. 완전 우파였죠. FTA 추진하고 네. 이라크 파병하고 민노총 까불면 방패로 밀어버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뭐 진보 베이스 들어갔는데 그래도 대통령 쉴드 쳐야 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눈을 많이 떴어요. 그래서 네. 중도 지향성을 좀 가져야 된다. 네. 그게 집권의 책임감이고 친미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숙명은 친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네. 근데 이 약간 진보 결벽증 가진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노무현 지지 그룹이 진짜 손바닥만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할 때 5%가 그렇죠. 네. 예, 결국 노사모가 5%였던 거고 맞습니다. 그때도 버티고 있던 진짜 추루 뭐 의원 배지도 달았던 노사모는 누가 있어요? 그때 유시민은 어땠어요? 그때 유시민은 대통령을 이해해주자, 노무현 대통령을 이해해주자. 아. 그래서 유시민은 그때 사실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요. 네. 항상 이렇게 이라크 파병도 이해해주자, 네. 뭐 나이스도 이해해주자, 천성산 도롱뇽도 인정해주자 그런 쪽이었고 저희랑 같은 궤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 버티지 않고 갔던 분들은 대부분 갔다고 봐야죠. 대부분 갔다가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네. 전부 자기가 원조 노빠인 것처럼 다 제일 다 돌아왔었죠. 꼴벌견이 누구였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정치인 빼고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가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할 때 굉장히 그 얘기하셨던 그 진보라든가 또 운동권 세력의 시각에서 네.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무슨 상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검정 검은 넥타이만 넥타이. 네, 그러면서 네. 뭐 나는 뭐 3년 동안 검은 넥타이를 매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본다면 다 세탁이 된 거죠. 예. 세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딴지 게시판 갑자기 사라지고. 글들이 다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뭐 아, TV 사고. 진짜요? 예. 지금이나 똑같네. 진짜 징하게 그 반노지를 했었거든요. 네, 김어준이. 그러면 진짜 친노 그룹까지 지금도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중에 리얼은 김어준 보면 이 박박 깔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겨레나 네. 이런 애들처럼 그때 그때 한겨레 왜 경향도 사설 한겨레 경향 그다음 미디어오늘 스스로 사설 해결해라. 네. 사실상 아니 뭐 불타오 뭐 마지막 선택은 남았다. 그렇죠. 뭐 자진해라라는 뭐 형태의 뭐 잔인한 글이었어 정말. 예. 네. 그거 제가 다 모아가지고 예. 블로그에 다 박제해놨거든요. 다시는 지워지지 않게. 자료 공유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우 뭐 추모합니다 하면서 뭐 완전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그때 뭐 노무현 관장사를 하니 뭐니 예, 이제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번에 10년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여초가 붙으면서 문꿀 오소리라는 어떠한 그런 문파가 네, 맞습니다. 생긴 거고 그게 그대로 조국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분열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한쪽은 이재명 쪽으로 가고 이제 한쪽은 이제 정치 신세계 지금 남아 있는 네. 뭐또 그다음에 그 영세 새누리민주당 상권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한쪽이 이제 한동훈 쪽 이쪽으로 가신 분들 좀 이렇게 계신데 요게 쪼개지는 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요. 네. 문파라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계속 쉴드를 치면서 약간 과격한 방법도 많이 썼잖아요. 문자폭탄도 사실 네. 저희가 체계화시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계속 주류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재명하고 각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마 전해철 경기도지사 경선 때입니다. 네. 전해철하고 이재명하고 붙었을 텐데 그때 문파라는 사람들이 총 집결을 했는데 그 패배하고 나서 힘이 한 반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역시 조국의 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 문제인데 체포동의안 사태 때 이제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 때 그때 소위 친문계와 문파 힘이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당내 경선을 하건 뭐라건 간에 이제 문파들이 계속 주도를 하면서 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친문계가 거의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릎을 꿇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이재명한테 왜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뭐 사실 저도 취재하고 친문계 의원들하고 어울리고 하면서 봤는데 야, 더 이상은 못 참아. 뭘? 뭐 저기 친명계가 나대는 거라든가 뭐 체포동의안 사태도 자, 내가 먼저 치고 갈 테니까 같이 페북에 글 쓰고 같이 기자회견하고 목소리 내자고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저도 이제 정보를 들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페북 볼만하겠구만. 아무것도 안 아무도 안 가끔 누군가 한 명 올렸다가 아무도 안 따르니까 쓱 지우고 그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반복이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좀. 근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 경선이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 몇 경선에서 년도예요? 그게 이제 2021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낙연과 이재명이 붙었고 거기서 445이 뭐 나오고 이 사람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본다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친문 의원들 그러니까 친문이 다 친 이낙연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당시 어쨌든 그 직전 단계로 가면은 이낙연 지지율이 이재명의 뭐 더블이 아니라 뭐 3배 나오고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아, 불가능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경선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오늘 이제 송영길 소남당 대표가 이제 2심 무죄가 나왔었는데 당시 송영길 대표가 경선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경선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하기 힘들었냐면은 일단 선거 시스템을 당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확실한 회사잖아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처음 보는 신생 회사에 그걸 했었고 무엇보다도 경선을 뭐 1차 슈퍼이크, 2차 슈퍼이크, 3차 슈퍼이크 그다음에 이 번호가 다 달라요. 번호가 다 다르냐면은 서울에서 경선할 때는 예를 들어서 02763에 3428 그다음에 충청도에서 경선할 때는 031에 뭐 638에 2744 번호가 다 달라서 이 번호를 근데 그것도 받는 번호가 있고 거는 번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하지만 그때 국민의힘은 그냥 번호 단일 번호 하나였어요. 번호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몇 번으로 뭐 받으세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고 더군다나 그것도 오류도 많이 나고. 이거 뭐냐면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아주 탄탄한 지지층이 있는 조직이 있는 데가 아니면은 이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없는. 아까 여기에서 투표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그 또 하나 양자 토론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토론 프로를. 그래서 그때는 시스템만 보자면 국민의힘이 가장 민주적인 정당, 가장 단순하고 가장 선진적인. 왜냐 번호가 단일 번호입니다. 두 번째 그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토론을 10몇 번인가 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6번인가 7번 토론 못했고 특히나 마지막 토론 양자 토론 날려버렸어요. 못하겠다 이거. 뭐 코로나 방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 이낙연의 어떤 상승세라든가 뒤집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이 만날 때마다 이재명이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거 기억나시죠? 네. 이런 걸 한다거나 아니 막 과격하게 막 해가지고 말실수를 하니까 이 토론을 계속 없었어요. 대장동 이슈도 들어갔죠. 대장동.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대1로 붙어서 1, 2토로 붙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 얘기만 안 믿으실 텐데 그 투표를 하고 토론을 한다든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로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에 좀 안 믿어지시죠? 예, 그 지역에서의 정견 발표나 투표를 투표를 한 다음에 하는 식의. 그래서 춘천에서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강원도에서 이제 내가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후보들이 여기 강원도에 오신 강원도당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1분 얘기하고 이제 그 충청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긴 투표가 끝났어. 이 말도 안 되죠. 선투표 후 연설. 그건 송영길 대표가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건 저는 이재명에 유리한 쪽으로 판을 짠 거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는 말할 때마다 설화가 터지고 강원도에서 뭔 얘기했냐면은 산에 불이 났는데 그때 고기를 구워 먹어서 맛있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TV 토론할 때는 이걸 하시고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콕 찌르면 이분이 그대로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었는지 토론 횟수를 줄이고 없애고 했었고 나중에는 뭐 방송사 사정 때문에 마지막 연설 토론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KBS, MBC, SBS 방송 3사 중에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마지막 방송을 안 열어줄 방송국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안 열어준다고 하면 유튜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해도 되고.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제 반격할 수 없는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실제 여러 가지 각종 악재가 터지니까 3차 슈퍼위크에서 더블로 이겼어요. 이낙연이.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진짜 이거를 좀 더 했으면은 엎을 수가 있었던 건데 계속 어떤 편향적인 저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아까 얘기했던 지지자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왜 반명 의원들은 왜 안 싸우지? 왜 안 싸웠을까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성격인 분들만 기가 막히게 모여 있었다. 그래서 아니 윤갑현한테 전화를 해요.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이 있다고 반문 모 의원이 그래서 이거 좀 도와달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윤갑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의원님 저희 방송 뭐 몇만 명 안 되지만 나와 좀 시원하게 진실을 밝혀주시죠. 이러면 그건 좀 그렇고. 아니 의원님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우리가 같이 싸우죠. 그건 그러니까 좀 자네가 이거 어떻게 좀 잘 좀 해주게. 아니 그걸 우리 제3자인데 당사자가 나와야 싸우죠. 결국 이제 당내 경선이라는 게 양쪽 스피커 싸움인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당시 이제 친문계 의원들이 저희 방송 잘 나갈 때는 다들 나오려고 했었지만 많이 기피를 했었고 그게 왜냐면은 친명계 스피커들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어준 같은 거라든가. 애초에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 관계 때문에 사실 문바도 나뉜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에게 붙는 사람들은 이재명한테 간 거고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게 또 이낙연으로 연결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시초가 언제부터예요? 2017년 고 대선 때부터예요? 박근혜 탄핵 당한 다음에 문재인 당선됐을 때부터? 문재인 당선 때도 어쨌든 이제 한 팀이다. 같은 당에 있으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분화가 처음 시작됐던 것은 바로 해경군 김씨 사건이에요. SNS 계정이었죠. 그 해경군 김씨 사건이었고 이거는 저나 윤가피 같은 뭐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 예전부터 존경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왜요? 근데 그 내용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게 뭐가 제일 충격적이었길래요? 거기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경궁으로 특정되는 그 사용자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하하는 발언들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문준용 사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영리인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그거를 그렇게 얄밉게 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문준용 사건 뭐 어떤 거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찾아서 올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문준용 사건
노무현 관장사 뭐 이런 형태의 아마 표현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아마 이제 그 국힘당 게시판 사건이랑 상당히 유사한 구조였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일개가 개인 유죄면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사람 있으니까 뭐 노무현 싫어할 수도 있고 노무현 저주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사용자가 알고 보니까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거나 그 유력 정치인의 와이프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예 뭐 특정을 했었죠. 네. 특정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경찰은 뭐 이게 뭐 IP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기 때문에 동일인이다라고 해서 수사도 다 했는데 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트위터 본사에 이 정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트위터 본사에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법무부에서 안 했어요. 막힌 거죠. 막혔는데 만약에 그때 이거를 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럼 법무부 판단이라든가 트위터 본사 계정 확인 절차까지 안 가고 경찰이 특정한 걸로 사실 결론 내려도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게. 근데 그 최종적인 사안까지 그 경선이었죠. 저런 거였네. 저런 거. 네네. 예, 저런 맞습니다. 거죠. 정의를 위하여. 네. 아드 취시킨 문재인은 이런 거. 저게 경선 때죠. 아니요, 경선 전이죠, 이거는. 네. 2017년. 네, 아까 저기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그 이후에 그 경선 이전에 있었던 건데 이거를 계속 이제 추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기 시작한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됐던 고 민주당 경선 때가 아니라 당선이 된 다음에 당선된 다음에 저게 터져 나온 거죠. 예. 근데 그러면은 저기 해경훈 김 씨는 왜 저렇게 한 걸까요? 당시 그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특별히 더 폭주를 합니다. 그때 성남시장 이재명과 2016년 아니에요? 예, 16년이 맞죠. 예. 그래서 16년이 아니지. 뭐 대선이 2017년. 대선이 2017년이고 2022년 그러니까 2018년이구나. 2018년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짝수. 2018년부터 이제 민주당과 좀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도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움직여서 할 거란 피해 의식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좀 열폭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해경공 김 씨가 그러면은 그 문바와 이제 어떻게 보면 손가역 고거를 나누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다시는 이제 문바와 이바가 이제 뭐라 그러지 같은 융합할 수 없는 그 시발점이 첫 분기점 당시에는 저 분기점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2016년 문재인 TV 그러니까 문재인 쪽 자봉이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한 팀이 됐으니까 같이 너무 가자. 심하게는 하지 말자는 분위기 뭐 이 정도였었죠. 그런데 저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분화가 좀 시작이 된 거죠. 이거 너무 이상한데 라면서 그러면서 그때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받고 있는 원래 받았어요. 뭐 5개 재판, 뭐 15개의 범죄 혐의, 6개의 사건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대장동 빼고는 저희가 정치식에서 이미 그때 다 다뤘었어요. 예. 대장동 빼고는. 예. 대장동은 뭔 사이즈는 몰랐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이거 뭐가 이상한데 이거 형님 강제 입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이제 파괴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같은 친문 스피커로 같이 분류가 돼 있다가 저희는 어떻게 보면 홀리건 대접받으면서 떨어져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도 약간은 좀 이제 거리가 더 생기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좀 벽이 좀 생겼었죠. 그러면은 그때 그 조국 수호 집회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전략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자라는 그 흐름까지 가게 된 경위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일단은 그럼 어쨌든 머리가 깨져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하다가 후두부가 다들 깨지게 되셨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깨진 거. 그 해경궁 사건 이후로 감정적으로는 뭐 다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이재명이 우리 민주당의 수장이 된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대안이랄까 또 새로 이제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이낙연 후보였고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자고 했는데 결국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송영길을 되게 싫어하겠네요 그분들은.
아 물론이죠. 그렇죠. 불구대천이죠. 불구대천. 네. 지금 근데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보면 아웃당하고 소나무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오늘 이제 소나무당 복귀한대요. 어제 복귀한대요. 없애- 네. 더더욱 불구대천이 되는 거죠. 아. 여기 저기 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사업 집회 그것도 제가 20번 제가 집회 사회를 봤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 집회 사회만 보고 뭐, 아니 저 궁금한 그러면은 뭐야 이거? 그 민주당에서 머리가 깨지게 된 건 네. 조국이 원래 위선적이었고 이걸 잘못한 거네라는 거를 스스로 자각이나 공부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이재명이 싫어서 깨지신 거예요? 근데 이재명과 아직도 이제 문재인이 좋아요? 그 있어요? 마음에? 크게 그런 기억만 있습니다. 기억은 좋아했던 있죠. 기억만 남았습니다. 예, 기억은 있죠. 기억은 있죠. 그럼 문재인한테 그 멍멍이 이런 건 못 하겠네요. 굳이 그거는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비판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 저는 자기 부정 잘하거든요. 유승민 졸라 좋아하다가 유승민이요. 유승민 같은 사람은 다시는 정치하면 안 될 놈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너무 진심을 다해서 오랫동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렇게 극한 표현을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최명 기자와 전 여친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당시 뭐라고? 잠 기다려봐 이 새끼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를 얼마나 좋아했었냐면 제가 그때 그 문재인 TV 진행자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회 그 유세 현장에 가잖아요. 유세 현장에 가는데 너무 웃긴데 그때는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제 오토바이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왜냐면 오토바이는 가와사키? 혼다요. 네. 혼다를 타고 있었는데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치인 유세 현장에서 내가 리포트를 할 건데 일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유세 현장에서 좀 떨어진 데다 세워두고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와 오토바이를 진짜 세워두고 민주당스러운 약간.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리고 옷도 이거 코미네 이런 식으로 일본말 써 있는데 이거 벗고서 네. 가고 뭐 그 정도. 지금 생각하면 일제 물건 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아니라 미제는 미제 오토바이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 쓰질 않아 할리 데이비슨. 안 서요? 안 서요. 너무 위험해요. 저 제 입장에선 안 선다는 게 그 선. 왜 아이, 최명 기자 왜 뜨끔해요?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은 좀 뭐랄까 그걸 다 부정하는. 그러면 후두부가 깨진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건넌 네. 게 아니라 네. 저 이재명 때문에 대피를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조국의 강은 조국의 강대로 또 건넌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문재인의 바다에 있는데 조국의 강을 건넜다. 바다에 있지는 않죠. 바다에선 나왔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충분히 백서장이지. 별개 사안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네. 저희가 조국의 강을 건넌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후두부가 깨져서가 아니라 판결문을 정독해서 봤어요. 항소심 판결문을 봤는데 밤새 며칠 동안 봤어요. 그 산이 너무 사실관계가 복잡하잖아요. 다 봤더니 결론 죄인 맞네. 그럼 내가 그동안 쳤던 쉴드는 뭔가. 근데 제가 정말 크게 반성한 계기가 뭐냐면은 조국을 방어하는 논리의 대부분을 조국 진영에서 받아서 쓴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실은 편향이 있었는데 판결문을 보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있었지만 조국과는 별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좀 학습에 의한 후두부가 깨져서가 아니라 학습에 의한 도강이다. 이렇게 근데 귀납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도 아니야 이거는 검찰이 조국을 너무 많이 괴롭힌 건 맞아 이러면서 조국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검찰이 억울하더라. 네. 그게 진짜 아시겠지만 일단 입시 비리는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뭐 징역 4년 나왔던데 네. 입시 비리 우리나라에서 엄청 세요. 다 실형 나오는 거고. 근데 그나마 그게 3, 4년 나오는 게 대부분의 입시 비리 사범들은 그냥 1심, 2심에서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다이 할게요. 이걸 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끝까지 아니라고 뭐 200몇 번인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을 저렇게 끌고 가니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계속 더 그러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것들 그러니까 팩트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 뭐 했던 거지? 왜 타워 팰리 왜 아쿠아 팰리스 스펠링이 틀린 거지? 왜? 아니 근데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이 이제 12명을 배출할 때 200만 명 200만 명이야. 300만 명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실은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본다면 저는
그 조국 당에서 어떤 그 프레임을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잃었을 때 그런 어떤 기억도 다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한 것보다 여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한때는 다 이재명 비토했던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 90% 정도가 이재명을 비토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애당심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왔는데 그 기억을 갖고 계신 분 중에 그 다음 좀 안전한 선택지로 조국을 지지하게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까지 못 가겠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합당이 됐을 때 조국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합당 정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스피커 분화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되려면 그쪽 스피커들이 일제히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되게 어려운데 지금은 사실 이제 김어준 쪽 그러니까 친청계와 친명계가 완전히 지금 감정으로 대립한 상태라서 조국의 민주당에서 조국은 예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우당 뭐 이런 식의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 그거 끝났다. 그래서 허리가 꺾였다고 봅니다. 아예 합당도 어렵고 끝났다. 합당은 뭐 힘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유력 후보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조국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라고 될까요? 그 판단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가피 소장은 극단적인 나르시즘으로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이랑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어쨌든 뭐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그저껜가 뭐 정청래 대표의 그 사과 받아들이고 뭐 양당 간에 뭐 어떤 뭐 발전적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조국 당에서는 또 민주당 그 호남 지역 군수들을 내란 방조 혐의로 또 고소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상계엄 났을 때 그 청사 도청이나 시청 군청 청사를 폐쇄하라고 했는데 왔으니까 폐쇄했어요. 폐쇄했는데 너네 왜 폐쇄했냐? 그게 내란 동조다. 이걸로 지금 고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긴 하네요. 도청문 닫았다고. 기적의 논리지. 그걸로 지금 무슨 호남에 있는 뭐 6개인가 8개 군수들 다 자기들 후보 내본다잖아요. 지선 준비죠, 지선 준비죠. 근데 아니 지선 준비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냥 그리고 무엇보다 내란 방조로 해버리면 문 닫았다고. 근데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당은 당 대표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 바로 어저께인가요? 그거는 어디 고발한 거였지? 저기 성인용품 팔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이상호 기자를 고발을 하겠다고 당해서. 조국혁신당에서 왜요? 포르노 테이프 팔던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 포르노 테이프 팔던 그런 업자랑 조국이 옆에 앉아가지고 쿵짝쿵짝 한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김어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어준을 비판한 발언이라고 볼 가능성이 저도 높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이상호 기자를 갑자기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얘들 좀 정신이 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발이 안 돼. 고소한다고 했어요. 고소한다고 해서 또. 근데 고소가 안 되잖아요. 제3자인데. 했으면 고발인데. 그래서 뭐지? 그 뇌를 안 거치고 지금 정치적 판단이 나오는 거 같아요.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대로 유화적 조국 대표가 그 얘기해서 고소한다고? 조국 대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조국 대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깝다. 당에서 뭐가 나오는 거 했으면 좋은데. 조국이 그걸 했었어야 내일 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적인가. 그래서 저는 그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 가장 많이 올리시는 정치인이 원탑은 정청래 대표시고요. 정청래 대표가 그 작년 수해 복구 갔을 때 한 포스트에 사진을 몇 개 올렸는지 아십니까? 몇 개요? 240장이요. 포토 덤핑. 240장 한 포스팅에. 저는 페이스북 한 포스팅에 240장 올라간 건 처음 봤는데. 올라가긴 해요. 같은 사진이에요. 비슷해요. 연사 찍은 거 그냥 한꺼번에 다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거에 이어서 자기 사진 가장 많이 올리시는 게 조국 대표시거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저런 분들이 한 당에 있으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겠구나. 나쁜 쪽으로. 참 볼만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 같은 지부에 계시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재명이 이끄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럼 민주당을 우리가 좀 나오자라고 판단을 그때 어떻게 하셔서 그 오랫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네. 중심이 됐던 민주당을 나오게 되신 건 어떤 그거는 그 바텀업인 것 같아요. 그 당원들, 그러니까 저희랑 함께 하시는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이나 저희랑 뜻을 같이 하시는 당원들 중에 창당 의지가 굉장히 드높았었고요. 일단 더 이상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하면서 미리 탈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당시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 및 창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는 반박자 정도 느리게 따라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게 되시고 이렇게 되는. 그때도 당원들이 먼저 좀 앞서가면서 예, 그 총리님을 끌고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런 퀄리티 좋은 자료들 이제 선거대로 나올 때 국힘에서 맨날 그랬거든요.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때 그런 건 항상 우리가 만들죠. 뭐 더레프트님도 그렇고 SNS에서 일종의 뭐 김문수 미담 시리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시절부터 단련돼 왔던 그런 SNS에서 그 이미지 콘텐츠 가공 이런 거를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미담 그런 찾기를 것들이 진짜 특히 잘하죠. 거기에 이제 많이 또 투입이 돼서 좀 그때 역으로 저희가 그때 궁금했던 거는 김문수 캠프는 이런 거 왜 안 하지? 그러니까 왜 못하지도 아니고 왜 안 하지? 저기서 저렇게 임팩트 있는 발언을 했는데 쇼츠를 왜 안 올리지? 전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어요. 그게 임팩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요. 아니 임팩트 있던데요? 그 예를 들어 그 여사 네. 설날영 여사인가요? 그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게 쇼츠로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웹잡으로 안 돈다고? 저거를 쇼츠를 만들고 웹잡으로 만들면 뭐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겠죠. 저는 조중동에 나오면 만들면 되는데. 100만 때리죠. 그때 조중동에 나오면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레거시 의존도가 그렇게 아직도 좀 강한가요? 엄청나죠. 빨리 바꿔야 될 텐데. 그때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당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그 도지사 시절에 자원봉사 가셔가지고 그 이제 청소하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슬리퍼 벗고. 근데 이게 다들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그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려면은 그렇게 바지가 없고 맨발로 막 하잖아요. 어차피 물 들어오니까.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이 30만 표야. 근데 이거 왜 안 쓰지 했는데 결국 그거를 그 세밀히 지지자분들이 그거를 연성해가지고 포스터로 막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일머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냐. 김치 자원봉사 간다고 해서 그거 있잖아요. 그 스티로폼에 비닐도 안 깔고 김치 넣고서 고무장갑 이렇게 웃는 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그냥 연출이다. 근데 정말 연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스토리 좋다. 근데 왜 이거 안 쓰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 같은데 이게 진보 좌파에 비해서 우파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이런 거는 겪어보셨잖아요. 네. 앞으로 우파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 저희가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고 거기 수강을 하시는데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얘네 이런 것도 왜 못하지 이렇게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답답했고요. 사실 그 캠프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제가 소통을 하면서 이거 도와드렸는데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이거 왜 안 하세요? 왜 이거 한 기분 올리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스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또 마음들은 또 그렇지는 않던데. 막 퇴근하고 그러더라고요. 선거 기간에. 선거 기간에 퇴근하셔. 최 기자님, 우리 이제 슬슬 시간이 꽤 돼서 이제 좀 후반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결론을 좀 내보시죠. 그래서 지금 요즘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재명 치하에서. 누구에게 또 희망을 좀 찾으시는지. 빡센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지신다. 그러니까 바로 스트레이트가 들어오네. 굉장히 예의 바른 거예요 오늘 이 정도면. 진짜? 숨 쉬듯이 무례해가지고. 지금은 뭐 저희가 그거 확실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군가의 희망을 걸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실태를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이 더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뭐랄까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희망을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데 그놈의 코스피 이것 때문에
그 코스피 그 지수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벌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이상의 어떤 우리 이거 진짜 현실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으세요? 국민의힘은 이걸로 왜 공격 안 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으세요?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저희가 데일리 방송하는데 네. 근데 저희가 한참 설명하다가 이제 현타가 와요. 근데 국민의힘 이거 왜 고발 안 하지? 이거 왜 프로파간다 안 짜지? 이거 왜 구호화하지 않지라고 네. 매일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디어를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없더라고요. 아니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터진 게 네. 그 당무 개입이잖아요. 네. 당무 개입인데 이게 얼마나 찐 사건이냐면 노무현 대통령님도 내가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로 탄핵됐고 탄핵은 됐고 네. 헌재에서 이거 기각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확실히 불법이다. 네. 불법인데 탄핵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불법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 친박 명단 네. 리스트 때문에 실형 2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동훈과 대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하니까 그때 가장 민주당에서 목소리 높여서 이거 당무 개입이다. 불법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던 게 누구냐면 바로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이에요. 정청래가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으니 이거 불법이다라고 가장 목소리 높여 외쳤거든요. 그럼 그거 그때 했던 말 그대로 네, 그거를 그러면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 안 해도 돼. 그때 뉴스 딱 보여주면 돼. 국민의힘에서 자 당시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하면 왜 안 하냐고. 쇼잉도 쇼츠부터 만들어. 쇼츠부터 만들어. 쇼츠를 만들고 일단 쇼츠 만들고 생각해야지. 지금 보니까 한 2번 정도 얘기하고 끝내는 것 같아요. 그 지도부에서 그러니까요. 두 번. 이거 너무 오늘 약간 그 두뇌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시원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먹힐 거라는 걸 나도 지금 느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정보 과잉이잖아요. 계속 네네. 이제 또 선거 때니까 많이 들어오고 뭐 이것저것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앉아서 생각할 여유가 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딱 들어오니까 이걸 왜 안 했지 이렇게 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최우명 기자나 정보과잉이랑 같이 판단이 안 되거든요. 요즘에 네. 안 되는데 두 분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쇼잉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저희 단톡방에서 이거 왜 안 해? 라는 거를 계속 저희한테 이거 왜 안에 방을 하나 만들까요? 이거 왜 안 해? 방을 하나 만드시죠. 그 최우명 기자가 따로 하세요. 만들어서 네. 제가 거기서 그래도 국힘에서 조금 네. 치는 분들도 좀 소개를 좀 시켜주셔서 이게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의 창구를 하나 만들죠. 이거 재밌네. 기사 쓸 때도 되게 좋네. 국힘에 좀 젊은 젊고 번뜩이는 사람들. 국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정부가 잘못한 거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견제를 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프레임을 서로 교환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미디어 환경이 또 공평한가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 어떻게 보면은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허니문 기간이죠. 아직 허니문 기간이죠. 근데 사실 예전에 썼고 요즘 안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하게 친명 언론이 되었고 또 그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도 MBC가 만든 반개 유튜브 채널이 거의 200개인가 그래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지상파 플랫폼에서 영상을 뽑아내서 200개 유튜브 채널로 쏘아내는 네. 건데 여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쨌든 그 진영에서는 양질의 유튜브 쇼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도파민 터지게 잘 만들어요. 온갖 지방 MBC에서 다 해요. 뭐 경남 MBC, 전주 MBC, 뭐 춘천 MBC 다 해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를 이제 하여튼 여기 센터 허브가 있는 거고 여기서 그런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고 그런데 그리고 그 사실 국정감사 뭐 취재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은요 딱 자기 보좌관이 휴대폰을 세로로 들고 있으면 쇼츠 각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는 게 무섭다. 이게 왜 하냐면은 진짜 그 쿠팡 로저스 대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뜬금없이 욕 먹잖아요. 그게 얘가 잘못해서 아니야. 보좌관이 세로로 들고 있다는 거는 쇼츠를 찍는 거잖아요. 9대16 세로로. 그러니까 그때 쇼츠가 30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문제는 국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일단은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SNS, 인스타를 운영하는 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쇼츠 각을 재.
그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은 한 5명 되나? 5명, 주진우 의원, 예. 뭐 근데 윤상현 의원이나 이게 약간 좀 비극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거의 안 쓰고요. 그렇죠. 써도 의정 보고 네. 막 1시간짜리 영상 올라와 있어요. 자기가 네. 연설하는 아무도 거. 안 보잖아요. 네, 안 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너무 이쪽으로 갔는데 이 SNS에서의 그 어떤 지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잘하긴 한다는 거죠. 이게 선악을 떠나서 적응을 너무 잘했다. 사실 쇼츠 정당이라고 봐죠. 민주당은 지금은 도파민 정당. 30초에서 40초 안에 얼마만큼 자기 진영 사람들에게 도파민을 터지게 하는가. 근데 그거를 계속 누가 보고 또 나도 보다 보면 재밌으니까 또 그쪽으로 슬쩍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는 거의 이런 노력을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몇몇 빼고는 아예 하질 않으니까 이걸 뭐 무조건 뭐 챌린지를 하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내 어쨌든 세상이 변했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하게 내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은 본인들이 키우시긴 키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궁금했던 게 저는 사실 이제 김남훈 작가님이나 유관필 소장님이 한동훈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왜요? 그 정치신세계 라이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의 느낌도 그분들을 조금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제 그냥 생각이었는데 왜 한동훈 안 좋아하세요? 일단 허우대 멀쩡하고 중도 얘기 많이 하고 따뜻한 보수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 사람이 계속 소구하려고 했던 가치도 그거고 그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숏폼이나 하여튼 소셜 미디어를 잘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고 거기에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모든 입맛이 잘 맞지 않나요? 제가 일단 저는 저희 시청자들한테 궁금한 게 저희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똑같이 저희 시청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때가 많은데 왜 다들 그렇게 한동훈을 싫어할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두 칸을 이동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정도면 합리적인 보수 막 이런 이미지라서 허우대 멀쩡하고 이제 그런 또 윤관필 소장님이랑 동갑이기도 하고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동훈 하는 말 중에 그닥 틀린 말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공감하는 말들이 많긴 많은데 제 가슴속에 좀 감정이 하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탄핵 정국에서 그 성문을 너무 쉽게 열어줬다. 사실 제 마음속에 가장 제일 기준은 반명인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 되는 길을 열어줄 게 아닌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그 계엄을 그렇게 준비 없이 했다든가 한 것 자체로도 비판받을 여지가 많지만 그때 꼭 문을 열어줬어야 됐니? 그 몇 번 더 버티면 좀 시간 끌면서 일단 이재명부터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좀 가슴에 응어리져 있다. 근데 저는 아마 대부분의 그 국힘 지지자들이나 보수 지지층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좀 관심 없는 쪽에 가깝습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또 팬덤 문화 있잖아요. 그 팬덤 문화 이면에 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맹이가 어떤 건지 아직은 그러니까 저희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뭐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 이런 것보다도 그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인이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없다고 할까? 그러니까 스타일은 있는데 스카시는 있는데 뭐가 있는 거지? 뭘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은 좀 어제 있죠. 많은 그 유튜브를 보면은 사변적인 얘기를 계속 하긴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봐야지 어디서부터 본론이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비슷한 케이스가 예전에 그 안철수가 새정치였나? 뭐였지? 새정치 미래 두 가지 키워드. 뭐 새정치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안철수한테 만나서 그럼 새정치가 뭐예요? 그러면 새정치는 그 질문 진짜 싫어했어. 아니야. 그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금처럼 갈등과 경쟁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판에서 새롭게 만나서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네. 그럼 여기 알맹이가 있나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강유정 대변인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그래서 안희정을 진짜 싫어했어.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냐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좌를 넘어서 우를 넘어서 뭐를 넘어서 이 오이옥의 세월을 건너서 그러면 없어. 그런 정치인들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문재인도 그러지 않았어요? 문재인은 그래도 있었어요 알맹이가. 아 진짜. 문재인이 알맹이가 뭐예요? 다시는 일본에 짓지 않겠다? 적폐청산.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 적폐청산. 그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하던 그 정치적 한 그리고 또 이게 패족 정치 패족으로 지내던 마음에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고 그때 사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판단은 맞았나요? 네, 맞았네요. 그러니까 맞았나요? 그 노무현의 그런 노무현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을 문재인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판단은 맞았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풀렸으니까요. 네. 아 그래요? 집권 자체로. 집권 자체로. 예. 이재명 되는 것보다 저는 나았다.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민노총 네. 방패를 그냥 예. 싸그리 밀어버리고 이런 거는 그런 것만 좋아해요. 공권력에 감히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애들이 개기면 공권력이 뭔지 보여주는 대통령은 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우파에게 어필하는 장르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들이 뭐 맞고 앉아 있고 막 이랬을 때 야 FTA 해야지 왜 안 해? 뭔 소리야? FTA는 저도 뭐 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한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집에 갈 때 새벽에 차가 없으면 좌측 깜빡이 켜고서 우회전합니다. 네. 벌금 안 나와요? 새벽엔 아무도 없는데 뭘 어쩔 건데. 네,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오늘 참 술자리보다는 좀 그래도 톤이 많이 낮아졌는데 참 이분들이랑 술 먹으면 술자리에서 대체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자꾸 술자리 그러는 거야? 있어요. 그 정말 노골적인 얘기. 술을 같이 먹은 적 자체가 없습니다. 밥 먹을 때 자체가 없습니다. 밥 먹을 때 그때 저 드셨잖아요. 왜 이러세요? 아니 내가 되게 곤란한 얘기를 했었나? 잠깐 근데 최현민 기자님 우리 가시기 전에 이제 곧 스튜디오 비워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시기 전에 두 분 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 김남훈 작가님은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 프로레슬링을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가 데뷔 25주년입니다. 사진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도. 그래서 프로레슬링 준비를 안 했나? 찾아서 띄워주세요. 제가 올려놨어요. 그 프로레슬러 저거. 저게 이제 챔피언 벨트 이런 거 아니에요? 예, PWS 챔피언 벨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프로레슬링. 예. 간단하게. 제가 그 이제 20대 후반 때 그때 제가 딴지일보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저 딴지일보 정직원입니다. 딴지일보 정직원이었어요. 월급 제대로 나왔어요? 3개월 밀렸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 이제 패널로 출연하게 됐었거든요. 출연하게 됐다가 그 제가 뭐 프로레슬링에 대한 꿈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뉴스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 최태선 관장님이라는 분께서 연락을 먼저 하셨어요 저한테. 저 깜짝 놀랐죠. 갑자기 프로레슬링 하는 분한테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근데 저도 그때 무슨 깡이 있었는지 그럼 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훈련을 시작했고 그래서 낮에는 딴지일보 직원, 밤과 주말에는 프로레슬링 연습생,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레슬링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일본 가서도 선수 생활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이런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프로레슬링 시합을. 딴지일보 그때 여성용 아이템 팔던 그 시절. 맞다, 그 시절입니다. DD 팔던. 그 이제 우르부르였나요? 부르르. 그때 시절이었군요. 그때 그 딴지일보의 자본금은 누가 됐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저기서 됐었는데 그때 좀 뭐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안 했다가 나중에 뭐 이게 제가 들어갈 때는 사옥이 꽤 컸었거든요. 대한통운 쌀창고였었는데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돼 있었어요. 영등포에. 그런데 물레역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망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명박 정권 초창기에는 그 명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옥탑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직원 2명인 회사가 됐다가 낙검수가 히트를 치면서 지금의 큰 저희가 된 거죠. 요즘 최우민 기자한테 그 김어준 씨 관련된 제보들이 좀 옛날 제보들이 좀 오길래. 그리고 아까 제가 저도 드릴 거 몇 개 있어요. 농담입니다. 몰라요. 농담이요? 여기서 농담? 야 문자고. 방금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높아시면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이상호 씨인가요? 고발뉴스 그분이 무슨 포르노 테이프 언급하면서 조국당 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 김어준 씨는 포르노 테이프하고는 무관하죠. 그 여성용 아이템 그거. 그거랑 그 이제
성인용 사이트를 운영하긴 했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테이프가 아니었어요. 그 스트리밍이지. 왜냐면 그러면은 허용이 돼요. 그 정도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송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호준이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고 그래서 어떤 털끝만큼의 또 약점도 잡히면 안 그렇죠. 되니까 예. 저는 그런 거. 이제 다른 분이 얘기하신 걸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는 한 거고요. 아무튼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이게 당겨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좀 보이니? 그 조명이 좀 반사가 되네. 네. 아직 3라운드 포기할까 했는데 아직 3라운드라는 책입니다. 이게 우리 김남훈 작가님 프로레슬러 김남훈님이 쓴 책인데 저도 제가 김남훈 작가님 알게 된 게 그 프로레슬러,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프로레슬러 한다. 저는 차마 그게 딴지 볼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프로레슬러 한다. 이게 저는 참신해가지고 그래서 김남훈 작가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됐었어요. 그런데 뭐 예전에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누워 있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신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 책 보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뛰어나는 센스 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책 인세 10%가 한 1,500원 정도 되거든요. 인세는 전액 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리고 우리 윤가피 소장님도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노사모 출신으로 서프라이즈에서 활동했으면 이거 아까 말씀을 주셨고 문제 인물 드루킹과도 친분을 쌓았다. 참 안 좋은 얘기만 하시네. 아니 어디서 긁어왔어요 제가. 그리고 박동원 씨였나요? 강동원, 김동원. 그분도 이제 노사모 출신이었고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때 참고인을 불려가지고 엄청 금방 풀어주더라고요. 1시간 정도 얘기하고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때 조사 일정 받고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걱정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뭐 가서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게 문제 없는데 자칫 문재인 정부에 누가 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너무 많이. 내가 말 한마디가 기사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내가지고 일부러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이거라도 먹고 좀 기운 좀 칼로리 좀 채우라고 이렇게 먹고 이제 조사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그때 최영민 기자도 기사 많이 썼잖아요. 뭐요? 뭐요? 드루킹 기사 많이 썼어요. 저도 킹크랩 이런 거 저희가 했었었는데 다 생각나네요. 아무튼 오늘 쟁쟁한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UBC의 백총이라는 게 그 백브리핑 그쪽과도 친분이 있으시죠? 친하죠. 예전부터 같이 방송 콜라보를 많이 했었고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다 알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니까 기억의 단편에 이렇게 멈춰져 있던 게 오늘 다 조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재인 때 썼다가 이제 악플 달린 거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또 읽고 그때 다시 분노의 감정을 또 이렇게 올렸다가 이제 저는 기사가 한 2만 개 정도 돼갖고 다 볼 수가 없어요. 재밌잖아요. 그 최 기자님 그래서 오늘 이제 썸네일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썸네일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오늘 방송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냥 그 소외 얘기하고 이분들이 매일신문 유튜브 나서 최은민 이동재 옆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지금 정치 콘텐츠 최근 거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최소한 문재인 때부터 약간 그 투쟁을 하셨던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뺏기고 있다라는 걸 투쟁하면서 문구로 소리에 그 양념질을 당해본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재밌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그랬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윤카피 소장님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톤다운을 하신다고 너무하시네요. 그날 대화가 기억이 없어요. 국회의원 이름 다 얘기해주고 이 새끼 개새끼고 욕은 안 했어. 얘는 뭐 노사모에서 취급도 했을 것 같아. 노사모에서 취급도 안 해주고 그 데스노트를 다 줬어 나한테. 몇 명 정도 여쭤보고 싶은 딱. 그래서 카메라 끄고서 이렇게 또. 점잖으신 분일 줄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나중에 술방으로다가 한번. 좋습니다. 최 기자 이따 댓글로 달아주세요. 고정해가지고. 알겠습니다. CC해가지고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언론하네 오늘. 윤가피 소장님 비춰주세요. 윤가피 소장님 지금까지 함께했고요. 73년생입니다. 한동훈과 동갑이신. 한동훈하고 되게 엮으려고 하는 느낌이 어떻게 좀 엮어보려고 최영 기자가 한 것 같은데 뭐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다 아사모사하게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남훈 작가 겸 프로레슬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따가 가시는 길에 최훈민 한번 백드롭 한번 알겠습니다. 네. 기초크 이런 거 한번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훈민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남아 있는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